파월 의장은 워싱턴에 굉장히 밝은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연임이 안 될 것 같다 라고 한다면은 수십만 원? 평판을 좀 세탁을 해야 되겠죠.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에 찾아가는 허란의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는 연준의 겉과 속은 어떻게 다른가를 준비했는데요. 국내 유일의 미국 중앙은행 감시자인 안근모 글로벌 모니터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8월 잭슨홀 미팅이 연준의 테이퍼링의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주가 연준의 주간이라고 해도 될 만큼 이제 시장에서 많이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6월 2일에는 연준의 경기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고요. 4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6월 1일부터 3일까지는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제일 핫한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 연설이 잇따라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연준 사람들은 이 말의 성찬일 수도 있는데 이 말로 시장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서로 말을 좀 맞추고 나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연준 이사회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3명 이상이 모여서 뭔가 잠시라도 얘기를 하면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제라든가 투명한 정부 뭐 그런 취지로 그런 법률이 있고 해서 전화 통화를 하든지 하더라도 그걸 잘 지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엄격해서 좀 애를 먹는다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말을 맞춘다기보다는 안에서 나름의 룰이 있고 뭐 하다 보니까 패턴이 있고 하니까 대충 뭐 서로 눈치를 잘 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1대1로 이렇게 뭐 의장이 뭔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연준 내부의 여론을 조성해 나가는 뭐 그런 뭐 움직임 같은 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권이 가장 크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의장이니까요. 사실 이 말 맞추기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요. 어느새부턴가 연준이 다 비둘기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사실 하시거든요. 네. 물론 카플란 총재 같은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이거 뒤에서 말 맞추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말을 맞출 필요도 없이 그런 사람들만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4, 5년 전부터 교체될 때마다 특히 이제 지역 연준 본부에 있는 이사회 이사진은 대체로 의장이 주도하는 방향에 따르는 거로 그렇게 돼 있고 따를 만한 사람을 이제 연방 정부에서 또 지명을 해서 뽑고요. 다만 지역 연준 같은 경우는 각 지역 연준의 그 이사회가 따로 있고 주주들이 이제 따로 있기 때문에 총재를 어떻게 뭐 뽑을 것인가 이런 것도 그 지역의 이제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매파들을 전통적으로 뽑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연준 본부 입장에서 좀 힘들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본부에서 좀 노력을 해서 지역 연준에서도 좀 이렇게 그 온건한 사람 위주로 뽑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사실 파월 의장의 말만 보더라도 연초에는 주식시장 거품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없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하는데요. 좀 의도적인 말 바꾸기인 건가요? 없다라고 중앙은행 사람들이 단정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표현한다든가 그런데 말의 표현이라든가 이 수위를 미묘하게 계속 바꿔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어느 날 갑자기 조만간 금리를 올릴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 시장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서히 뭔가 이제 변화를 주고 그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변화를 줍니다. 이제 거품에 대한 이제 평가 같은 것도 조금씩 이제 단어를 달리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미세하게 바꿔서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온건하고 조심스럽게 표현하지만은 이 정도 표현했다면은 굉장히 센 거다. 중앙은행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교적 센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이번에 지난 이제 4월 FOMC 때 프로시하다. 뭐 약간의 이제 포말 같은 것들이 좀 끼어 있는 듯하다. 뭐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제법 센 거였다라고 할 수 있죠. 6월 15, 16일에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과연 테이퍼링이 전격 논의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4월 말에 있었던 FOMC에서 첫 질문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전혀 그런 때가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답변이었는데 실제 의사록을 열어보니까 논의할 때가 돼 간다라는 식의 이제 의견들이 일부 제시가 됐었던 거죠. 만약에 이제 기자가 당시에 오늘 그런 이제 의견이 있었느냐라고 물었으면은 다른 답변이 있었을 건데 마침 이제 기자가 묻기를 논의하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파월 의장이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답을 했죠. 그런데 어쨌든 의사록에 약간명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대략 뭐 대여섯 명 정도라고 볼 수 있죠.
20명 가까운 이제 FOMC 위원들 중에 그 사람들이 경제가 당초 예상한 것처럼 더 앞으로 더 강해진다면은 앞으로 다가올 회의 중에서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의견을 제시한 게 의사록에 실렸다는 것 자체가 테이퍼에 대한 신호가 이미 시장에 전달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2013년 5월에 당시 그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 얘기를 따지자면 아주 뜬금없는 건 아니었지만은 사실상 거의 뜬금없었죠. 갑자기 얘기했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그때처럼 이렇게 점프하듯이 테이퍼 신호를 주기보다는 이미 신호는 주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미묘하게 미세하게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신호가 올라갈 텐데 이미 그 신호는 나왔고 아마 6월 논의에서도 변화가 없으면 조금 더 진전된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제 6월 초에 5월 고용 보고서, 그 다음에 FOMC 직전에 나오는 5월 CPI 뭐 이런 것들이 그 논의에 실제로 테이퍼 논의가 진전될 건지 진전되면은 어느 정도 강도로 진전될 건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4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이때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일단 이제 스케줄 자체는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주최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패널 토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은행들이 과연 기후변화 위험에 대해서 중앙은행들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역할을 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수익까지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미국은 필요성은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소극적인 그런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새 정부가 또 그쪽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연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데 지금 스케줄 상으로는 뭐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뭐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마도 5월 고용지표 발표 몇 시간 전이죠. 네. 몇 시간 전에 스케줄이 잡혀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새로운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타이밍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금리 인상까지 단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계세요. 여긴 동의하시나요? 일단 테이퍼링 자체가 그 통화 부양책을 줄여서 없애나가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하는 동안에는 금리 인상 하지 않는다 하는 그거는 뭐 다들 알고 있게 되고 테이퍼를 한 1년 동안에 걸쳐서 줄여서 이제 최종적으로 양적 완화를 종료하게 되면은 1년 동안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쉬어야죠. 바로 이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은 경제에 아무래도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될 정도로 경제가 아주 강하다면 오히려 굉장히 좋겠지만은 경제가 모멘텀 자체는 이제 차츰 갈수록 내년 이후로 하반기로 갈수록 모멘텀은 약해지니까 테이퍼 끝나고 나서 뭐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테이퍼 한다라고 가정한다면은 2022년 내내 이제 테이퍼를 하고 2023년 초부터 2023년 말까지는 좀 쉬었다가 2024년에 뭐 금리 인상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엔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은 이 구조적인 디플레 압력이 크다. 이거를 좀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경기가 완전하게 이렇게 상승 국면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그런 와중에 금리 인상은 더더욱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저도 뭐 그 인플레이션 환경이 팬데믹 이후에 크게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그 초고도 재정 지출을 하고 있고 팽창적인 재정 정책, 팽창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수요가 공급이 못 따라올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니까 물가가 이제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이어가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한 3년, 2, 3년 동안 3%에 가까운 물가 상승률이 계속된다면 이건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정도 이제 펀더멘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다라고 지금 3년 뒤의 일을 미리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굉장히 뭐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경제를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뭐 나름 예상도 하고 하지만은 6개월 뒤에 경제를 예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무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변수들이 바뀌는데 어떤 방향으로든 확신하기는 어렵죠. 지금의 연준 행보에서 가장 주시해야 될 건 뭘까요? 특히 지금 주식은 좀 얌전해졌는데
주택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 와중에 모기지 증권을 한 달에 한 400억 달러씩 계속 사주고 있으니까 절절 끓는 온돌방에 계속 불을 더 떼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지 증권만이라도 먼저 테이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차라리 모기지 증권을 줄이고 국채를 더 사서 총액을 1200억 달러로 맞추더라도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이 보내는 신호 효과 때문에 되게 겁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는 지금 경제정책 자체가 굉장히 진보적인 진영에 주장하는 방향대로 경제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경제가 뜨겁게 달아올라서 고용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보적인 거시정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금리를 인상한다든가 조기에 테이퍼를 한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은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실기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이 갑자기 4월에 그렇게 부진하게 나온 배경에는 은퇴,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하다 보니까 노동력의 공급이 줄어서 뽑으려고 해도 뽑을 만한 사람이 부족해서 고용이 안 늘어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 뜻밖의 이제 전개되고 있는 이 그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돼 나갈지,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소비자와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해 나갈지 이런 것들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앞으로 굉장히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연준은 어쨌든 물가가 오르는 것, 그다음에 고용이 확실히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걸 보고 움직이겠다 하는 후행적 전략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약간의 과열을 자초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과열이 돼 나갈 조짐이 보이면은 아무래도 중앙은행 사람들은 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 공격적이지 않고 그래서 겁이 나서 또 조기에 또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는 그런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리스크를 다 안고 있는데 제일 큰 리스크는 인사라고 봅니다. 파월 의장이 내년 2월 초, 1월 말에 임기 만료가 되기 때문에 연임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의장이 될지 이게 늦여름, 초가을에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본인이 파월 의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잘해서 연임하고 싶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말을 잘 들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정부의 어떤 국정 방침에 부응해서 더 이제 부양을 더 오랫동안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 파월 의장은 워싱턴에 굉장히 밝은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연임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수십만 원? 평판을 좀 세탁을 해야 되겠죠. 8월 회의에서 평판 세탁을 하느냐 안 그래서 하느냐. 이제 좀 매파적으로 바뀔 그런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벤 버냉키나 제네지 옐런 전임 의장들 모두 자신들의 어떤 임기를 내다보면서 통화정책, 부양정책을 거둬들였거든요. 테이퍼라든가 금리 인상 개시를 좀 강행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은 어쨌든 작년 그 팬데믹 쇼크에서 세계를 구한 영웅으로 어쨌든 높게 평가되고 있고 자신이 만약 내년 초에 물러나야 될 것 같다면은 전력 없는 초고도의 통화 부양책도 거둬들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퇴임한 인물로 남고 싶겠죠. 그러겠네요. 지금 이제 다른 인사들도 남아 있는 게 있는데 리차드 클라리다 부의장의 임기가 역시 내년 초입니다. 감독 담당 부의장인 랜덜 콸스 이 사람도 올 가을에 아마 임길 겁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공화당원입니다. 최근에 미묘하게 클라리다 부의장, 그 다음에 랜들 콸스 부의장 두 사람이 지난주에 연설에서 둘 다 적절한 때가 오면은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좋게 나온다면은 테이퍼 논의할 수 있는데 나는 경제가 좋을 거라고 본다. 공교롭게도 이 공화당원 두 명의 이사, 그것도 임기를 앞둔 이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제 인사의 변수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내년 초에 임기가 연장되느냐 마느냐를 사실 언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늦여름, 초가을쯤이면은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연임이 될 건지 후임자가 부상하게 됩니다. 제롬 파월이 정말 이 사상 초유의 대규모 부양책을 걷어들이는 이 결자 해지의 그 역할을 하고 물러날지 아니면 연임을 바라보고 더 긴 파티를 즐기려고 할지
더 긴 파티를 즐기려고 할 수는 없겠죠. 지금 이제 시장이 뭐 무난하게 예상하고 있는 것은 잭슨홀 연설 8월 말에 신호를 줘서 내년 초부터는 테이퍼를 시작하지 않겠는가. 좀 당겨지면은 올해 말부터. 뭐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그렇다고 해서 뭐 고춧가루를 확 뿌리고 뭐 그렇게 갈 사람은 아니고 조금 자기가 약간 자산 시장의 안정, 인플레이션의 안정에도 유념한 소신 발언. 의장으로 남고 싶다면은 조금 앞당겨서 뭐 올해 말 테이퍼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를 몰고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연준이 어떤 분위기를 몰고 가거나 시장에 신호를 주거나 이 모든 게 다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준의 겉과 속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일단 믿고 보는 게 유리합니다. 금융시장의 철칙의 넘버원이 뭔가 하면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 중앙은행은 대부분의 경우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발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의 힘 앞에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앙은행이 가끔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맞서는 게 유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맞서지 않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함부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름 이제 합리적인 전망이라든가 정책 기조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뭐 그야말로 페인트 모션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드물고요. 근데 이제 말을 약간 이제 그 애매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고 또 애매하게 할 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자기도 잘 모른다는 거죠. 연준이라고 뭐 특별히 완전히 다르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연준 자신들도 지금 고용이 어떻게 돼갈지 물가가 어떻게 돼갈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잘 모를 때는 애매하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은 그렇게 말한다면은 연준도 잘 모르는구나 지금. 그러니까 뭔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뭐 판단하기보다는 미지수들을 많이 남겨놓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크게 다르진 뭐 않다고 봅니다. 그럼 말과 행동의 일치 부분에서는 일치를 사실 확인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과 행동 사이에 시차가 크다면 일시적으로는 언행일치로 안 보일 수도 있는 그럴 수도 거잖아요. 있습니다. 예. 요즘 연준은 어떤가요? 이게 워낙 뭐 비둘기 일변도로 가니까 특별히 이제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드물긴 한데 어쨌든 중앙은행의 이제 신뢰라는 것은 뭐 인플레이션과 투쟁한 역사, 말한 대로 행동한 역사 이런 것들이 연준의 신뢰의 뭐 요체다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 대체로 말한 대로 행동을 하고 말한 대로 이제 행동이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한참 멀었다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뭔가 얘기할 때가 되면은 그 전에 뭐라도 바뀐 신호를 주려고 뭐 애를 쓴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2013년 5월에 버냉키가 테이퍼를 처음 입에 올렸을 때 그때는 5월 1일 FOMC에서 앞으로 양적 완화 그 월간 규모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했는데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성명서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 자체가 테이퍼 가능성을 시사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좀 신호로서는 약했던 거죠. 그러다가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스무스하게 뭔가 기름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 연준은 그렇게 스무스하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언어를 선택할 걸로 보시는 거죠. 뭐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가끔 이제 헛발질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0월 초에 제롬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까지 한참 멀었다. 그때 이제 연쇄적으로 인상하고 있을 때였는데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아주 내달리고 있을 그런 때였죠. 그럴만한 이유가 또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 행진이 거의 이제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는 굉장히 은유적인 신호를 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시장이 아주 내달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상당히 걱정이 돼서 2018년 10월 초에 중립금리까지 아주 한참 멀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18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대놓고 반대하는 과정에서 각을 세우면서 금리를 인상을 강행하면서 결국 그때 그해 4분기는 주식시장이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몇 달 가지 않아서 금리를 내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연준이 중앙은행이 뭐 한 번씩 헛발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제 이렇게 말해놓고 저렇게 행동하고 이런 경우는 드물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앞으로 연준의 행보에서 무엇을 좀 지켜봐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안근모 글로벌 모니터 편집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내일 퇴근길 맛있는 한 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